어제 제 이름이 비자금 세탁 공범으로 찍힌 통지서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인 옆 주석에 박힌 이름은 제 20살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 겨울 내복 사이즈나 고민하던 평범한 나이의 엄마이자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제 삶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새로 도려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오래도록 경기도의 오래된 연립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 병호는 몇 해 전 먼저 떠났고 아들 영수는 도심의 신축 아파트에서 며느리 미정과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할 법한 나이와 형편 속에 저 역시 평범한 후회와 자존심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상 차리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 부치다가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효도 강요를 당연한 질서처럼 들이미셨고 저는 그 질서에 몸을 맞추느라 제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때 삼킨 것들이 굳어져 나이가 들수록 거친 말로 삐져나오더니 어느새 제 며느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끝마다 당연하다는 듯 효를 말하곤 했습니다. 명절 음식에 손이 덜 갔다 싶으면 반사적으로 제가 젊었을 땐 어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갈등은 그렇게 작고 비루한 자존심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했던 시간이 오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엄마 노릇을 받아야 할 차례라는 오만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정이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온 날에도 저는 괜히 옛날이 더 힘들었노라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안의 피로와 억울함이 타인의 피로와 억울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싹 마른 마음으로 올봄을 맞았을 때 동네 도서관 앞 화단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끝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던 날이었습니다. 서류 가방 대신 회색 니트 가디건을 걸친 그 사람의 어깨가 아주 낯익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옛 이름을 마음속에서 부르며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첫사랑 재회라는 낯 뜨거운 말은 텔레비전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제 발밑 그림자가 이상하게도 20살의 길이로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와 도서관 독서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확인했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세월의 무게를 나눠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흰 머리에서 아득한 시간의 결이 보였고 그의 눈가 주름에서 예전처럼 착한 성미가 묻어나는 것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별것 아닌 미소 하나에 이날의 고단함이 풀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는 법을 다시 배웠고 버스창 너머로 달리는 풍경에 가슴이 덜컹대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보일 것 같아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비밀은 언제나 그렇듯 커다란 오해의 기슭에 닿기 마련입니다. 아들 부부와의 주말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는 돈으로 흘렀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갱신,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그 숫자들이 머리를 아프게 두들길 때 저는 무심코 집을 정리해
아들에게 보태면 어떻겠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제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선명히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었고 저의 혀끝은 다시 옛 질서의 그림자, 효도 강요의 단단한 절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릇된 것임을 알면서도 되돌리기 어려운 건 바로 그렇게 내면에서 오래 곪은 기대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보낸 문자와 은행의 앱 알림이 엇갈리며 제 명의로 된 방문 내역과 소액 입금들이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으로 찍혔습니다. 저는 은행 앱 비밀번호도 헷갈리는 사람인데 정체 모를 보험 해지 환급금과 유사한 금액이 들어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포인트, 자동 전환 정도로 여겼지만 금액이 커지자 심장이 빠하게 뛰었습니다. 그 즈음 도서관 벤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들 얘기를 하다가 사소한 부탁을 흘렸습니다. 그는 거래처와 관계가 꼬여 계좌가 일시 정지되었고 우선 며칠만 본인 명세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고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오래된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 며칠 후에 바로 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신분 위조 의심, 비자금 세탁 개연성, 계좌 추적 협조 요청. 서류는 무표정한 활자로 저를 낯선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서의 사건 참고인 목록 끝자락에는 낯익은 이름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젊은 날의 불안이 먼지처럼 천장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면서도 눈앞의 글자들을 곱씹었습니다. 첫사랑의 이름과 제 이름이 같은 서류에 있다는 사실이 애틋함과 혐오를 한순간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새벽 4시가 넘어갈 즈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바로 은행과 구청을 찾아가 기록을 확인하고 도서관에도 발걸음을 옮겨 그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자고. 제 이름을 덧씌운 손이 누구인지, 그 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둑 맞은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잃으면 삶의 이야기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흔들리면 주변의 사랑도 같이 흔들립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발품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 이름으로 된 오래된 계좌 하나가 서류상 남아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추적하는 동안 창구 직원의 표정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계좌 개설일은 30년 전 봄, 제 아들 영수가 태어나던 주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은행까지 걸어갈 수 없는 산후의 몸으로 저는 그날 집 밖 한 발짝도 서지 못했습니다. 서명란에 또박또박 놓인 제 이름은 제 송을씨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저는 분명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제 이름을 가져다 거기다 앉혔는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를 오가며 저는 오래된 주민등록 초본을 끄집어냈습니다. 전입과 전출, 인감 신고 날짜들을 일렬로 세우자 그날의 기이함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편 병호의 서류가 바삐 움직이던 바로 그 시기에 제 인감이 은행에 등록되었습니다. 도장 모양은 분명 제 것이었지만 그 도장을 누가 들었는지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꺼낸 낡은 상자 안에서 저는 한 권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던 시절 거래처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빳빳하게 굳은 철자들 사이로 이상한 표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약속어처럼 보이는 것. 옆에 작은 화살표와 함께 빨래 표시 같기도 한 기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그 표시가 바로 비자금을 세탁한 암호였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든 물건의 위치가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맨 윗칸에 쓸모없는 여행 가방, 책장 구석에 잘 닫히지 않던 서랍, 오래전부터 사라진 도장 하나. 저는 집을 뒤집어 엎듯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봉투에서 은밀하게 찍힌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위임장과 확인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예금 계약서. 위임장에는 제 서명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날의 날짜가 박혀 있었습니다. 신분 위조의 그림자는 이미 30년 전부터 제 집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 갈등은 서류 한 장으로도 더 서늘해졌습니다. 미정은 저를 벌써 여러 번 알고도 모른 채 하는 눈빛으로 지나쳤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애를 태우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는 가족의 안위와 자신의 커리어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상담을 핑계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젊은 날의 제가 시어머니에게 들이밀리던 효도 강요를 떠올렸습니다. 그 질서를 저는 아들 부부에게서도 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아들 부부는 저에게 가족을 망치지 말라는 종류의 효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시끄럽게 일으킨 파장을 제 손으로 조용히 정리하라는 주문이 보이지 않는 의무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자존심을 꿀꺽 삼키며 더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도서관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는 알아챘는지 모를지 도서 분류표 앞에 길게 서 있다가 빈 도서대에 누군가 놓고 간 작은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은행의 통합 전산망에서 출력한 안내문, 그리고 합쳐진 은행의 과거 지점 도장이 찍힌 수기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에서 뜻밖의 지명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드나들던 작은 지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봉투가 말하는 바를 읽었습니다. 그 봉투는 제가 두려움으로 외면하던 방향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그 오래된 지점이 합쳐진 대형 지점의 민원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제게 배정된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그녀는 놀랍도록 성실하게 제 질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록은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봄, 제 남편의 거래처 사람이 동일 지점에 자주 들락거렸고 그 사람은 나중에 조세 포탈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제 이름으로 된 비활동 계좌가 특정 기업의 하청업체와 연관된 입출금 내역을 잠깐 보여주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기업은 어제의 등기우편 발신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어진 설명에서 저는 잠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아들이 최근 이직한 업체의 협력사 목록에서 그 기업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벼락 밑으로 흘러든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가 필요하다는 아들의 메모였습니다.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이 만들어 놓은 지하수 같은 검은 물길 위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물표를 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첫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일은 어쩌면 제 가족을 범인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과 한 몸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가슴을 두드리는 훅처럼 몰아치는 현실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첫사랑이 범인 같아 보이는 건 아름다운 기억을 깨부수는 게 가장 쉬운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의심이 언제나 옳은 답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아는 얼굴을 더 쉽게 탓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알고 있는 얼굴들을 탓해야 할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초, 저는 지정된 조사실에 출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긴 테이블 끝자리 구겨진 종이컵 옆에 앉아있던 그는 옛 친구가 아닌 한때 은행의 준법 감시인으로 일했고 이제는 기업 비리에 대한 시민고발단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게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던 그의 다른 이름은 사실 입양과 개명으로도 설명되는 합법적 이름 변화였고 그는 오히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 주변을 맴돈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전해준 봉투는 제 남편이 30년 전 제 인감으로 개설한 계좌를 최근 다시 움직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기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계좌에 접속한 최근의 IP,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기기 정보, 전자서명이 발급된 날짜와 장소, 모든 화살표가 아들의 집 거실과 며느리의 노트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가 그 기업과의 하청 거래를 맡고 있었고 아들은 자신의 상사의 지시에 협조하며 오래된 잠자는 계좌를 꺼내 의심받기 어려운 노인의 이름 뒤로 비자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사랑 재회라 믿었던 소중한 시간이 사실은 제 이름을 지키려는 그의 서투른 경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에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전은 저의 선입견을 부서뜨렸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고 비자금 세탁은 알 수 없는 타인의 손이 아닌 아주 가까운 식탁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억수로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떨리는 손으로 제 진술을 남겼습니다. 제가 본 것, 찾은 숫자들, 기억나지 않던 날의 병원, 영수증과 산후 진료 카드, 흔적들을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의 변명으로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가족의 논리로 봉합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이름을, 제 삶을 구하고자 했고, 그 선택은 어쩌면 평생 가는 금을 가족 사이에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 밖 출입을 줄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도 어지러운 소문을 품은 표정으로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어느 오후 현관 앞에 미정이 남기고 간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헌옷과 몇 가지 살림살이, 그리고 언제적 사진인지 모를 가족 사진 한 장. 저는 사진 속 저의 표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드는 찰나, 저의 입가에는 미묘한 굳음이 있었고, 제 시선은 사진 밖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보였던 냉랭함과 훈계는 젊은 날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의 그림자였고, 저는 그 그림자를 또 한 번 다음 사람에게 밀어 넣으며 제 아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효도 강요의 사슬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뛰며 자신도 모르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슬은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은행과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했고, 오래된 계좌를 정리하고 전자서명을 폐기했습니다. 저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도서관 화단에서 떨어진 동백꽃잎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그를 옆에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달달한 드라마가 아닌 삶을 지키기 위한 두 사람의 고단한 연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소 속의 오해나 젊은 날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서류의 문맥을 읽는 법을 알려줬고, 저는 그에게 종종 식은 커피를 건네며 떨리는 손을 숨길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시간을 두고 각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옛 질서나 과거의 무용담을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효를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의 빚과 고마움은 거래가 아니고, 이름은 서로가 대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곧 제 삶을 더 작은 방으로 옮겼고, 책과 식탁 하나로도 충분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종종 도서관 앞 화단에 동백꽃이 피면 저는 조용히 걷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지난날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이 견딜 만한 무게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사연 앞에 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효라는 말로 서로의 삶을 거래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의무를 강요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손끝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만약 제 자리였다면 가족을 향한 마음과 제 이름을 지키는 선택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